경제 파워 곽수종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YTN 생생경제 시작하겠습니다. 9월 5일 목요일입니다. 곽수종입니다. 정부 세법 개정안이 고액 기부를 위축시킬 수가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초 세법 개정안 시행령을 통해서 기부금의 소득공제 상한을 연간 2,500만 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부 많이 했다고 해서 2,500만 원 이상 공제가 되지 않으니까 누가 더 기부할 그 이상 기부하겠느냐, 이런 논란이 있어 왔다는 거죠. 이번에는 기부금 공제 방식을 현행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고액 기부자들로선 세금 공제 혜택이 없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기부를 할 필요가 없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확산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세금보다 더 큰 기부는 없으며 세금 부담이 걱정된다면 기부할 때 처음부터 세금을 감안하면 된다라고 대답을 했다 하네요. 정부의 이런 반응, 기부와 세금을 같은 개념으로 보는 정부의 인식,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오늘 2부 경제핫 이슈 시간에 기부금 세법 개정안 논란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부 경제핫 이슈 시간에는 영세 상인들은 잘 모르고 유명인들의 사진을 가게에 걸어놓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퍼블릭 시티권에 저촉된답니다. 낭패를 보는 일이 많다고 하니까요. 퍼블릭 시티권이 무엇이고 어떤 주의가 필요한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잠은 인생의 사치라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네, 조금 전 마감한 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투자전략부 홍순표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1950을 찍었네요. 예, 오늘 코스피 0.96% 상승한 1951.65포인트로 맞추면서 하루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네. 간밤 미국 상원의 시리아 사태 개입 승인에도 불구하고 유로존의 2, 4분기 GDP 성장률 공개를 통해서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미국과 유로존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다는 점에 코스피 주목을 했고요. 장중 내내 상승 흐름을 조금씩 확대감에 따라서 지난 6월 5일 이후에 64영업일 만에 처음으로 1950포인트 선을 다시 만회를 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의 상승의 주역은 역시 외국인이었는데요. 외국인은 오늘 전기전자, 화학, 운송장비, 통신업 등을 중심으로 4,400억 원 이상의 주식을 사들이면서 코스피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외국인은 10영업일째 사자세를 이어갔고요. 네. 2조 5천억 원 이상의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이에 반해서 오늘 국내기관은 통신, 전기가스, 증권, 보험, 운수창고업 등을 중심으로 1,000억 원 이상의 이익 실현에 나서면서 4영업일 만에 팔자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는 의료정밀, 기기업, 단 2개 업종만이 하락했을 뿐이고 나머지 전 업종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특히 보험, 통신, 철강금속, 전기전자, 화학, 전기가스업이 코스피 수익률을 상회하는 두드러진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거래량은 어떻습니까? 일단 오늘 거래량은 어제와 상대적으로 좀 유사했고요. 예. 아무래도 오늘 시장 자체 대형주들 중심으로 한 상승 흐름이 도드라졌기 때문에 거래량은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랬군요. 이제 2000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 9월 달에 1987년도 그렇고 블랙 튜스데이, 블랙 먼데이, 블랙 서스데이 대부분 9월에 발생했지 않습니까? 일단 예측이 된 상황에서는 그런 좀 급락 흐름이 나타나지 않는 것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9월 시장에서 가장 좀 우려스러운 거는 9월 중순 우리나라 추석이죠. 18, 19일에 미국 FOMC 회의를 통해서 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가 당초 예상보다 좀 빨리
좀 축소가 단행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려할 수 있겠고요. 예. 또 22일에는 독일의 연방의회 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보통 그동안 유로존의 어떤 정치적인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었던 시기를 전후로 해서 재정위기가 계속 좀 불거졌던 이런 기억들을 고려한다면은 뭐 이런 좀 그 독일의 선거 이슈도 좀 코스피에는 부정적일 수 있다는 그런 좀 우려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최근에 유로존 또 중국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경기에 대한 좀 기대감이 점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은 과거와 같이 9월에 좀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나타날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애플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손목 시계형 곧 갤럭시 제품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시장에. 삼성전자 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상당히 반등이 좀 있었다 봐야 됩니까? 예, 오늘 삼성전자 1.87% 상승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신제품 출시와 더불어서 또 하이닉스 화재에 따른 반사이 기대감까지 겹쳤습니다. 현재 유럽에서는 최대 가전 전시회인 IFA 2013이 개최되고 있는데요. 네. 독일 베를린에서 현재 개최되고 있고 어제 갤럭시 노트 시리즈 세 번째 버전인 갤럭시 노트 3와 또 손목시계 형태의 갤럭시 기어 등을 삼성전자가 공개를 했습니다. 네. 특히 삼성전자가 갤럭시 기어 출시를 통해서 입는 컴퓨터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오늘 주가 상승으로 연결되었고요. 예. 또 중국 우시에 있는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에서 화재가 나면서 삼성전자가 이에 따른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기대감도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이 주가 지수가 1950에서 1850대의 박스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박스권에 머물까요? 아니면 정말 2000에 턱걸이를 하더라도 일단은 2000을 뚫으면서 거래량이 회복되고 2200까지도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최근에 코스피의 반응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지속적으로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 또 국제유가의 상승을 촉발할 수 있는 시리아 사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최근에 상당히 좀 견조하게 추이를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예. 대외 불확실성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한 모습을 보였던 이전에 코스피와는 분명히 대비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이전과 달리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코스피가 견조하게 추이하고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코스피의 중기 상승 흐름은 이전보다는 확률적으로 좀 높아진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계획을 결정하게 될 이번 FOMC에 결정적인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미국 노동부의 네. 8월 고용 보고서 공개를 하루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코스피의 심리적인 저항을 느낄 수 있는 1950포인트 선에서의 지지 여부를 먼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러면 1950선에서 공방이 한 며칠은 지속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일단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1950포인트 선을 넘어서는지 그 여부가 상대적으로 좀 중요하고요. 1950포인트 선에서 지지선 구축이 된다라고 보면은 네. 중기적으로 2000포인트 선을 향한 그런 행보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하반기에 우리 많은 직장인들이 이 특별 보너스를 이 주식 시장을 통해 좀 받기를 원하기도 하는데 요새 용돈 나올 데가 없어서 말이죠. 예.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BS투자증권의 리서치센터 투자전략부 홍순표 부장이었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과 함께 경제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계좌에 10억 넘게 돈을 예금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군요. 한 계좌에 그것도.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은행에서 슬슬 돈을 빼고 있다. 이런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뭐 금리가 낮으니까 예. 수익이 높은 대로 쫓아가는 그런 뭐 정상적인 재테크 차원의 이동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그거보다는 본인의 회원 노출 또 예. 종합과세 뭐 이런 영향이 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난달 말 기준으로요,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이렇게 4대 시중은행에 10억 이상이 들어있는 정기예금, 거액 정기예금 계좌가 총 27,475개, 거기 들어있는 금액은
178조 7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개인 예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업 예금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쓰는 거니까 뭐 그거는 조금 좀 다른 맥락이겠는데 어쨌든 개인 예금도 들어있을 거고요. 근데 1년 만에 기업인지 개인인지 뭐 구분은 안 됩니다만은 1,760여 개의 계좌가 줄었고 여기서 빠져나간 돈이 15조 8천억 원에 이른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 예금은 조금 뭐 다른 성격이겠습니다만 개인 예금의 이탈을 놓고 본다면은 결국 가장 큰 배경이 지하 경제 양성화 부분하고 저금리 영향이 아니겠느냐. 쉽게 말해서 이 고액 자산가들이 정부의 지하 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요즘 아주 대대적인 이 세원 발굴, 이게 싫어서, 그러니까 자기의 재산이 노출이 되는 게 싫어서 돈을 빼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올해부터인가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낮아지게 되지 않습니까? 금리는 낮은데 세금은 더 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역시도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금리 매력도 별로 없고 근데 최근에 글쎄요 이걸 꼭 반드시 연결되는 사안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5만 원권이 늘어난다 이런 말씀 제가 여러 차례 드렸는데요. 그것도 결국은 자기의 세원 노출이 재산이 노출되는 게 싫어서 현금을 보관하려는 경향과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었는데 결국 이런 일련의 현상들이 다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일각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이 오히려 양성화되어 있던 돈을 더 지하 경제를 숨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지적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정부가 뭐 지하 경제 양성화를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겠죠. 그건 그거대로 가야 되는데 어쨌든 돈 많은 분들은 재산 노출되는 게 싫은가 봅니다. CCTV도 좀 많이 늘 것 같고 금고 판매량도 늘 것 같고. 네, 금고 판매 늘어났다고 그러죠. 절도범들도 좀 많이 요새 벼르고 있겠습니다. 자, 근데 또 이게 우리 돈 있는 분이든 없는 분이든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 세무당국이 고액 전월세 세입자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 계획하고 있습니까? 네, 이 세입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세입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입자 그러면 보통 좀 아무래도 집이 있는 분보다는 없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세입자의 신분을 탈세 수단으로 활용하는 그런 예가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이 서울이를 강남이라든가 서초라든가 용산 이른바 부유층 거주지역에서 10억 원 이상의 전세를 내고 있는 혹은 뭐 월세를 내고 있는 이런 분들을 추려가지고 봤더니 과도하게 전세 보증금을 설정을 했거나 사실 전세금이 이렇게 몇십억 간다는 건 조금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매달 월세로 1,000만 원 이상을 내는 사람들도 꽤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추려서 신고소득이나 직업 이런 거에 비해서 아무래도 수상 적다라고 하는 56명에 대해서 지금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전세 월세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주택 취득을 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집을 사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당국이 일단 좀 봅니다. 큰 거래가 있을 경우에는 도대체 이 자금 출처가 어디서 나왔는지 이런 거는 경우에 따라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전세금이라든가 뭐 월세금 같은 경우는 세무당국이 보질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숨기기 위해서 집을 사기보다는 오히려 전세를 사는데 그 액수가 지나칠 정도로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세청이 이미 각 지방 국세청을 통해서 관련 동향하고 정보를 파악을 했고요. 이런 그 고액 전세 또는 월세 세입자 가운데 탈루 의혹이 있는 23명을 조사하고 있고 또 한 30명 정도를 추가해서 쉬운 6명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건데 어쨌든 전세 보증금이 경우에 따라서는 최고 20억을 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개인이 20억 넘는 전세를 산다는 거는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그 돈이면 뭐 웬만한 집을 사죠. 그렇죠. 충분히 넓은 집도 살 수 있는데 굳이 20억이 넘는 돈을 전세금으로 주고 전세를 산다. 또 월 1,000만 원 이상의 월세를 내고 있다. 이거는 아무래도 뭔가 주택 구입 자금 이런 것들이 노출되는 게 싫어서 숨기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중에 대부분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엔 기업인
사업자 또 미성년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제 좀 시쳇말로 냄새가 나는 부분이 많은 경우죠. 그런 쪽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헌법상의 뭐 개인 비밀 보호나 이런 데 상관없습니까? 국세청에서 들여다봐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FIU 이런 걸 통해서? 이미 FIU 통해서 이미 뭐 봤을 것이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아마 좀 뭐 어느 정도는 윤곽이 잡혔으니까 국세청이 들어갔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이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부자 정세론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정기국회를 앞두고 지금 증세 부분은 계속 논란이 됐던 건데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논의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민병두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0명이 이번에 낸 세법 개정안을 보면은 세율 45% 구간을 신설해가지고요. 5억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한테는 최고 세율 45%를 부과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최고 세율은 38%입니다. 3억 원이 초과하면은 38%의 이제 최고 세율이 물려지게 되는데요. 아예 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5억 이상 되는 경우는 45%의 세율을 물리고 또 1억 5천부터 5억까지는 38%의 세율을 물리고 이런 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어차피 전면적인 중산층 증세, 서민 증세는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부유층에 대해서 좀 세금을 더 늘리자라는 안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이미 3억 원 이하 구간은 지난번에 이제 이상 구간에 대해서는 신설이 된 건데 아예 더 높여서 이제 3억이 아니라 한 5억쯤 받는 연봉을 그렇게 되면 이거는 그냥 부자가 아니라 이른바 슈퍼 부자다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45% 세율을 물리자는 건데 반론도 있습니다. 45% 세율에다가 여기에 이제 지방세 10%가 붙게 되면은 49.5% 그러니까 50%가 세금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버는 돈의 절반을 세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납세자들이 견딜 수 있는 심리적인 마지노선을 넘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조세의 실효성이 없다라고 세법학자들 중에는 또 주장하는 이해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참 이 세금 문제 간단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6단계 떨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평판은 어떻습니까? 이 평판 지수라는 것도 있다고 그래요. 이게 국제평판연구소 레퓨테이션 인스티튜트라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낸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주요 50개국 가운데 34위 그래서 작년보다 3단계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작년이 31위였는데 이 국제평판연구소라는 데는 이제 뉴욕에 있는 데인데 정부의 효율성, 뭐 경제 발전도, 환경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각 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 경우인데 제일 좋은 나라, 평판이 좋은 나라는 3년 연속으로 캐나다가 선정이 됐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스웨덴, 스위스 나왔고 일본이 14위, 우리나라는 31위에서 34위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뭐 그 이유가 북핵 문제 때문이든 무엇 때문이든 어쨌든 우리나라의 평판이 떨어지는 것, 뭐 GDP가 얼마고 국민소득이 어떻고도 중요하지만 이런 평판 이런 것들도 사실 국제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긴장하라. 아반떼를 넘어선 아반떼가 온다. 강력한 파워의 디젤 출시부터 새로운 매력을 더한 디자인까지 더 뉴 아반떼 탄생.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생생경제 지금까지 1부 함께 하셨고요. 2부에서는 고액 기부자들 앞서 말씀드렸죠. 잇따라서 기부를 안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 때문이라고 하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3 가요계 최대 이슈.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전설 가왕 조용필. 그가 돌아온다. 음악으로 대중의 정서와 공감을 이루며 함께 호흡하는 무대 위의 거인 조용필. 2013년 하반기 최고의 공연 조용필 전국 투어 콘서트 헬로가 순천, 울산, 수원, 일산, 광주, 창원에서 펼쳐집니다.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 1544-1555. 경제프리인 곽수종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곽수정의 YTN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YTN 생생경제는 여러분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는 방송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다른 방송과 차별화를 느끼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단순히 외신에서 나오는 소식 그리고 뉴스에서 드리는 소식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석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지도 같이 고민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의견 있으시면 여러분들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부과되고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 트위터는 @ YTN 밑줄 이코노미입니다. 웹사이트도 있습니다. 곽수중의 YTN 생생경제 웹사이트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긴 사연, 긴 글 주셔도 좋습니다. 많은 참여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평생 친구해 드르르르 평생 든든 평생 챙겨줘 드르르르 평생 든든 가족처럼 챙겨주는 참 고마운 사람 참 고마운 사람 교보생명 FP가 찾아갑니다. 교보생명 평생 든든 서비스. 지금도 어딘가에선 피로가 소리 없이 쌓이고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구석구석 쌓인 눈을 녹이듯 우리 모두의 피로가 녹을 때까지 바카스가 응원합니다.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대한민국 피로회복제 바카스. 곽수종의 생생경제. 네, 경제가 어려울수록 서로가 나누어 쓰고 또 서로 나눔을 통해서 희망을 계속 가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사회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일리 없이 고액 기부를 하던 기부자분들이 이 희귀병으로 고생하는 어린 환자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셨었죠. 근데 이번 세제 개혁으로 인해서 세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이게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한국납세자연맹 연합회의 회장이시죠. 인천대 경영학과의 홍기영 교수님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세법 개정안 저희들도 다뤄봤었는데 기부 문화를 위축시킨다. 이 사이드 이펙트라 그러는데 무슨 부작용이 있습니까? 파급 효과가? 네, 지금 이제 기부라는 거는 이제 남을 돕기 위해서 이제 쓰는 돈인데, 맞으면 복지 이런 분야에 많이 쓰게 되겠죠. 예. 그래서 정부가 세금을 직접 받아서 쓰는 거하고 거의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부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기부 촉진을 위해서 이제 세금을 많이 깎아준 왔습니다, 지금까지. 네. 그래서 그랬는데 요번에 이제 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라고 이렇게 변환한다 하면서 실제 깎아주는 그 율을 줄여버렸어요, 종전보다. 그렇게 돼서 이제 세금이, 기부를 하더라도 세금이 더 종전보다 늘어나는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올부터 기부금 공제 상한이 연간 2,500만 원으로 설정되면 결국 소득공제 혜택이 많이 줄어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네, 그거는 이제 올 초부터 이미 그 적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500만 원이 한도 내에서 의료비도 쓰고, 교육비도 쓰고, 기부금도 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의료비 교육비를 많이 쓰는 분들에게는 그런 분들이 기부를 했다가는 세금이 엄청 많이 내게 되는 이렇게 이미 되어 있는데 요번에 또 세제 개편을 하면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또다시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그러한 로 이제 바뀐 것이죠. 예.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뭐 제가 바른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부금을 직접 하지 마시고 내지 마시고 우리한테 내면 우리 정부가 알아서 쓰겠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이런 뜻입니까? 물론 뭐 그렇게 이제 하면 좋겠죠. 그런데 이 기부하는 분들이 만약 기부를 줄이게 되면 그 자체도 세금도 더 조금 전에 생각했던 것만큼 안 거둘 수도 있잖아요. 안 거둘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너무 좁은 생각이죠. 그래서 이 기부를 한 분들이 세금을 이렇게 더 내게 해도 기부를 종전보다 줄이지 않을 거라는 그런 가설에서 출발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사실은 꼬리표가 붙은 봉사와 꼬리표가 붙지 않은 봉사가 있다면 물론 꼬리표가 안 붙는 세금으로 할 수도 있지만 자기가 기부한 곳에 어디 곳에 쓰여 있는가를 해서 직접 알아보고 싶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기부를 줄일 확률이 많거든요. 세금을 줄이면. 그러면 뭐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다면 이번에 고액 기부자들이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면 어느 정도 늘어나게 되는 겁니까? 이게 뭐 그 획일적으로 얘기하기는 이제 어렵겠습니다만 그 어떤 분이 자기 세율이 24%에 있는 분이 있었다. 세율이라는 건 이제
자기 과세 표준이 4,600에서 한 8,800 되면 예. 말하자면 총급여를 하면 한 6, 7천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예. 그런 분들이 만약에 1,000만 원을 지금까지 기부를 새로 하게 됐다. 네. 그럴 때면 종전에는 우리가 거기 24%인 240만 원을 세금을 안 내도 됐었어요. 예. 근데 이번에는 15%만 세금을 안 내게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150만 원만. 그러면 그 차액인 90만 원은 세금이 늘어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예.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이런 그 정책들, 먼저 어떤 파급 효과가 번질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 우리나라의 네. 기부 문화가 지금 어느 수준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기부가 이제 통계로 얘기를 하면 이제 뭐 기부가 상당히 우리나라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좀, 그래서 많이 기부를 하라고 소득공제를 2010년에 20% 그다음에 또 2010년 30% 계속 올려와가지고 세금 혜택을 줬어요. 그래서 근로소득자들이 한으로 보면은 한 1,550만 명 중에서 한 420만 명이 기본공제를 받았는데 한 5조 원을 기부했어요. 예. 또 그 근로자가 아닌 일반 종합소득 신고자를 보면 한 66만 명이 한 1조 7천억 정도 기부를 했고요. 그래서 네. 상당수가 기부를 하는데 그래도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 소득이 좀 낮은 데서도 상당히 기부를 했어요. 아마 그 종교 헌금도 이런 게 아마 반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네. 돈이 많은 종합소득 신고자들은 역시 고액일수록 기부를 많이 했거든요. 네. 이제 이러한 것이 있었던 걸 감안해서 우리가 세제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 선진국은 어떤 방식으로 세제 혜택 줍니까? 이 기부 문화에 대해서? 선진국은 대부분이 우리가 지금 채택해왔던 소득공제 방식으로 해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 미국 같으면은 개인 소득공제율이 50%, 일본만 해도 40%의 소득공제를 이렇게 해주거든요. 네. 프랑스는 세액공제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전환하면 세액공제를 한 거하고 똑같은데 66%죠. 우리나라보다 한 3, 4배가 더 해주는 꼴이 됩니다. 예. 그래서 외국에는 기부를 하게 되면 상당히 세제 혜택을 주고 있죠. 예. 지금 고액 기부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부를 그래도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고려해봐야 된다? 요새 뭐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나오고 취재도 예. 하고 있습니다만 이 고액 기부자가 상당히 줄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종전보다 40% 정도뿐이 지금 기부가 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보고가 나오고 있는데 그분들이 아마 종전에 이렇게 세제 개편되면 엄청 늘어나니까 아마 위축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제 고액 기부자분들이 줄어들게 되면 당장 지원을 받던 학생들 장학금 문제 그리고 병원 치료하시는 서민층들의 어떤 치료비 문제 파장이 좀 크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곳은 세금으로다가 이제 하겠습니다만 특히 민간 기구도 정부에서 하는 역할을 비슷하게 하는 데고 많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곳에서는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민간에서 기부금을 조달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큰 파급 효과가 있을 거로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교수님하고 나눈 이 기부금이라는 거 하고 정치인들에게 주는 기부금 있지 않습니까? 소위 후원금이라고 하는데 서로 다른 성격입니까?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에 대해서 세액공제 10만 원 정도 해주는 게 있습니다. 있죠. 그런 거가 있고 요번 이 기부금은 이제 정치하고는 다른 방향이지만 기본적으로 기부한다는 면에서는 나라 전체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만 이제 정치인에게 주느냐 아니면은 일반 민간의 복지기관 등 이런 곳에 주느냐의 차이점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차이점은 기본적으로 없죠.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여쭤봤습니다만 한번 지금까지 말씀을 나눈 것을 정리하는 입장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다시. 정부가 세금보다 더 큰 기부는 없다. 세금 잘 내시면 된다. 이런 말씀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인식에 대해서. 물론 세금으로 하게 되면 국회와 같은 이제 감독기구 아주 그런 게 엄격하게 감독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떠 보면은 전국에 골고루 복지 혜택이 가는 그런 이점은 있습니다. 세금을 통해서 하는 경우에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무턱대고로 올릴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민간들이 스스로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부금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데 복지나 뭐 아니면 문화나 체육 등 이런 곳에 좀 자기가 기여하고 싶은 그런 욕구를 더욱더 촉진하면 오히려 국가가 나서서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네. 그래서 그 세계적으로 그 갑부라고 하는 분들도 많은 그 기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세금 이외에도. 그래서 이런 그 촉진제를 줘서 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일 수 있다 하는 것을 강구하는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보시기에 이번 세법 개정안대로 굳이 처리를 해야 한다면 네. 고액 기부자들 지금 기부 의욕이 좀 꺾이고 있는 편인데 이거를 되살리려면 어떤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네, 이게 지금 우선 이 기부금에 대한 이 세금을 계속 줄이는 거는 일단 그런 쪽으로 방향으로 가는 건 좋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그거는 재검토를 좀 해서 해야 되고 지금 이 기부금을 현재 2,500만 원 의료비 교육비까지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 기부금을 2,500만 원 이상 되면 몽땅 세금을 내는 꼴이 되거든요. 고액인 경우에는 고액자들은 왜냐하면 15%의 세액공제비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잖아요. 최고 현재 38% 정도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그 2,500만 한도제를 좀 없애고 기부금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지금같이 소득공제, 세액공제 가는 거를 좀 유보하고 이러한 이 정부 입장에서도 이러한 것을 꼭 해줘서 민간들이 할 수 있는 여지를 바탕을 이렇게 마련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거하고는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만 우리 고위 관리자 또 고위 정치인들 이런 분들이 기부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그 선거에 나갈 때 공개하는 제도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그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터전과 또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흔히 접할 수 있는 연예인 분들 중에서도 기부 천사라는 애칭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문화가 좀 더 우리 사회 저변에 확대가 되려 그러면 우리 이 기부를 받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기부를 참 많이 하시는 분들의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연예인들도 계시고요. 각종 각계 각층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이 세금을 내고 나서, 나중에, 기부를 하고 나서, 나중에 세금을 상당히 더 내라고 나중에 날라오면, 고지서가 날라오면, 그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것을 고액 소득자들이 더욱더 기부를 해서 세금과 진배 없는 기부를 하게 하는 촉진제가 더욱 좋고 우리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부금 단체가 가끔 가다가 이것이 제대로 돈을 잘 사용하지 못해서 문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투명하게 지출할 수 있는 시스템과 그다음에 재무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 이런 것들이 잘 같이 함께 보완되는 것도 요번에 거론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인천대 경영학과의 홍기용 교수였습니다. 시사 경제 프로 곽수종의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인터넷에서 YTN 라디오를 검색하면 지금 방송되고 있는 생생경제와 지난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고 YTN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든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곽수종의 생생경제 참 좋다. 네, 전 세계 경제 흐름을 짚어보는 글로벌 경제 이슈 시간입니다. 연합인포맥스의 이장원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미 연준이 베이지북 발표했습니까? 예, 발표했습니다. 오늘 베이지북을 좀 먼저 좀 소개를 드리고 얘기를 할게요. 베이지북은 연방준비제도가 1년에 8번 발표하는 미국 경제동향 보고서고요. 연준 밑에 12개 지역 연방은행이 있는데 여기 연방은행의 각 경제 주체들의 의견을 모아서 현재 경제가 어떻다 이거를 가지고 이제
보고서를 만든 그게 이제 베이지북인데 이제 중요한 건 이 보고서가 앞으로 연준 통화 정책의 결정적인 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오늘 나온 이 베이지북 보고서에서 미국 경기 회복이 꾸준히 계속되고 있고 또 앞으로 몇 달간 이런 성장 모멘텀이 완만하게 위쪽으로 향할 것이다라는 점을 시사했고요. 그래서 그 9월 중순에 그 미국 연준 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9월 출구 전략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좀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그동안에는 연준이 출구 전략을 하느냐 마느냐 이걸 가지고 좀 논란을 벌였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연준이 언제 그 테이퍼링 그러니까 양적 완화 축소를 할 거냐 그런 쪽으로 이제 그 초점이 이동이 됐고요. 오늘 베이지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최근 나온 걸 보면 9월 달에는 조금이라도 좀 출구 전략의 그 발자국을 한 발짝이라도 좀 떼야 된다. 그런 공감대가 좀 형성돼가는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미국 정부나 연준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한번 한다 그러면 하는 나라이고 기관이라서요. 맞습니다. 자, 이번 주말에 지금 러시아 상트페테르스부르크 여기서 G20 정상회의 열리죠? 맞습니다. 이슈가 많겠어요, 이번에는. 우선 이제 선진국과 신흥국이 서로가 원하는 그 이슈가 다르다는 점이 좀 특징인데요. 우선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그 미국 출구 전략 이걸 가지고 좀 이번에 회의에서 좀 얘기를 해보자 그런 입장이고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리아 문제 이걸 가지고 좀 테이블에 올려놓고 얘기해보자 그런 생각이 좀 강한 상황이고 신흥국은 이제 미국의 양적 완화가 종료가 되면 그 환율이 들썩거릴 여지가 굉장히 크고 그렇기 때문에 좀 민감한 상황이고요. 최근 이제 그 인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환란에 휩싸였다고 할 만큼 어려운 상황인데 인도의 불만이 좀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신흥국들은 이번에 이제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미국이 좀 신중하게 출구 전략을 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 하고 또 신흥국에 포함되는 우리나라 역시 같은 입장이고요. 이번 회의가 열리는 데가 이제 러시아인데 러시아는 신흥국에도 포함이 되고 또 브릭스에 이제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신흥국의 목소리가 좀 커지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가 좀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이제 선진국들 입장이 좀 다른데 경제 이슈보다는 좀 시리아 사태, 메가톤급 이 정치 이슈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그 미국이 현재 시리아 공습을 준비하고 있고 또 의회 동의까지 뭐 거의 확실시 되는데 한 가지 걸림돌이 이제 영국이라든가 선진국들 반대거든요. 그래서 이번 회의에서는 선진국들을 좀 설득하는데 가장 우선적인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제 러시아가 미국의 그 시리아 공습에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러시아에서 이번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미국의 좀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태고요. 따라서 이 정치 이슈에 집중하고 있는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이 신흥국들이 요구하는 그런 신중한 출구 전략 이런 얘기를 귀담아 들을지 좀 의문시 되고 있는 상태고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건 미국의 시리아 공습 여부에 따라 국제 유가의 향방이 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국제금융시장에서도 이번 회의를 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G20 정상회의를 한 게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이었습니까? 네, 2010년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글로벌 경제 위기가 일어나고 2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긴박감이 있어갖고 서로 협조도 좀 하고 이야기도 자주 나눴었는데 요새는 좀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제 전 세계적인 위기가 왔을 때는 좀 급한 불부터 끄자 이렇게 해서 서로 돕고 좀 잘해보자 찰떡궁합처럼 선진국들의 공조가 잘 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위기가 어느 정도 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과거와 같은 그런 심각한 그런 위기는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각자 도생, 각자 살 길을 찾아 나가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제 공조도 좀 약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G20 회의의 위상도 그 2010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렸을 때 그때와는 또 지금은 다르다. 그때만큼 강한 위상은 아니다. 이런 좀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미국의 출구 전략을 놓고 선진국과 신흥국의 입장 차이가 큰 게 가장 대표적인 그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박사님 얘기하셨듯이 미국이 일단 뭐 한다고 하면 예. 자기 갈 길을 계속 가는 나라기 때문에 예. 신흥국이 뭐라고 하든 예. 계속 이 출구 전략을 밟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 그 선진국들이 과연 신흥국 주장을 받아들일 거냐, 예. 그거는 좀 미지수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삼성경제연구소가 올해 그 1월에 아주 재밌는 그 보고서를 냈는데 네. 올해 10대 트렌드가 각자 도생이 될 것이다. 10대 트렌드 중에 하나가 예.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예. 그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 앞으로 세계 각국이 네. 자기 나라 산업 보호에 나서고 환율, 통상, 경제적 갈등이 심화될 것이고 예. 선진국, 신흥국의 그 환율 갈등이 커질 것이다. 예. 라고 봤는데 그런 전망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한때는 우리가 이 세계 경제가 신흥국, 선진국 커플링 돼 있어가지고 서로가 물고 물려 있다라고 봤는데 또 한때는 위기가 나자마자 선진국은 이렇게 쇠락하는데 신흥국은 경제가 좋아서 이제 경제가 디커플링 됐구나, 서로 떨어졌구나 이야기했는데 예, 맞습니다. 알고 봤더니 다시 또 커플링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각자 도생이라는 화두가 떠오른다. 예. 이게 선진국 경기 회복은 분명히 선진국 나름대로 이제 갈 길 가겠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각자 도생이라는 화두가 이제 떠오른 데는 이 선진국들이 그동안 한 4년 이상 그 위기를 겪었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경기 회복의 조짐이 지표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게. 예, OECD에서 이 나온 자료를 봐도 지금 선진국들의 회복이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2분기에 2.5% 성장을 했고 네. 3분기, 4분기에도 이런 형태의 그 성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미국이 금융위기였을 때는 뭐 마이너스 성장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예. 지금은 2%대 이상의 미국이 2% 성장이면은 그 상당히 성장을 잘 안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고 일본 역시 그 3분기에 2.6% 성장률 예상되고 있고 예. 영국 같은 경우에는 3.7% 뭐 이러니까 미국, 영국, 일본 또 독일 이런 나라들이 꾸준히 이렇게 회복세를 걷고 있는 거니까 선진국의 경제 회복이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좀 올라서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신흥국 중에서 요새 주목받고 있는 나라가 뭐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이렇지만 네. 인도가 중국 다음으로 11억의 인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뭐 정확히 인구 숫자도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통계가 좀 부실해서. 예. 인도가 지금 좀 관심을 받고 있습니까? 예, 인도 같은 경우에는 그 경상수지 적자라든가 여러 가지 그 환율 문제 때문에 네. 금융위기, 외환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그런 좀 걱정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인도가 그래서 중앙은행 총재 라구람 라잔이라고 하는 그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출신을 중앙은행 총재로 이제 영입을 해서 예. 오늘이 이제 이 라잔이 처음 취임하는 날인데 네. 오늘 대대적인 그 개혁 발표를 했습니다. 예. 라잔이 만든 이 정책의 핵심은 지금 인도의 가장 큰 문제는 달러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건데 예. 라잔의 핵심은 그겁니다. 나가는 달러는 붙잡고 또 안에 숨어 있는 달러는 찾아내고 예. 외국에서 들어오는 달러는 더 많이 하겠다, 예. 많게 하겠다 예. 그런 거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외국에 있는 인도인이 인도 국내에 송금할 때 중앙은행에 이제 송금할 수 있도록 스와프 창구를 개설을 이제 했고요. 네. 이렇게 되면 나라 밖에 있는 인도 외국 거주자들이 자기 인도에 있는 집으로 돈을 이제 송금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인도 은행들이 나라 밖에서 빌린 달러, 차입한 달러가 있는데 이거는 좀 우대금리를 줘서 국내 통화인 루피아로 환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책을 만들었고요. 네. 쉽게 얘기하면 은행들이 달러를 좀 쟁여놓지 말고 루피아로 바꿔서 좀 달러를 중앙은행에 좀 갖다 놔라 이런 정책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라잔 정책 효과로 오늘 그 루피아 환율이 이제 반등했고 예. 또 주가도 급등하고 일단 시장에서는 그 라잔 총재에 대해서 합격점을 좀 줬다고 볼 수 있는데 예. 그리고 이제 후속 조치에 대한 어떤 그 기대도 커지고 있고 하지만 좀 더 그 첫 출발은 좋았지만 좀 더 이 효과가 지속될지는 좀 더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력이 화려합니다. 이분이 라잔 제가 개인적으로도 만나본 적이 있는데요. 네네. MIT 나와가지고 시카고대 교수하고 있었고요. 네. 2005년도 잭슨홀 미팅 있지 않습니까? 캔자시티 연준이 준비하는 네. 총재은행 거기서 2005년대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을 했었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상당히 좀 눈여겨봐야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연합인포맥스의 이장원 부장이었습니다.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언제나 오래오래 들어간 금호 타이어 튼튼한 트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매장에서 신제품 RA50을 찾으세요. 소녀시대 서연이에요. 자도 피곤하다는 우리 아빠. 어떤 침대로 바꿔드리죠? 과학에게 물어봐. 굳잠 의자야 아침이 쌩쌩해지지. 침대는 가구가 아야. 침대 과학 에이스 침대. 아빠 해봐 굿잠. 요즘 영세 자영업자들을 울리고 있다는 퍼블시티권이라는 게 있답니다. 이게 뭔지 3부에서 내신수 듣고 3부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